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물체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의 물성을 처음 보여주면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로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의 모습이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물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의 몸이라는 물성으로 딱 시작해버리는 이 영화 화법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서 배우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채팅방에는 아무래도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죽은 영인과 AI 두 자아를 동시에 연기하셨는데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장희정 배우께 관객분이 주셨네요. 이 부분도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작품을 받고 임무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AI를 어떤 특성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렇다면 AI가 화가 날까? AI가 배신감을 느낄까? AI가 슬프다고 눈물이 나고 막 핏대가 서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주신 방향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올 때 이제 관객분들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해 색깔려 하면서 좀 영화적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떤 안드로이드 로봇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죽은 영인과 안드로이드 영인을 어떻게 다르게 연기해야 되지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다르게 될 것이냐, 무슨 말투를 다르게 될 것이냐, 표정을 다르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삶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영인이라는 마음과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그 영인을 사랑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안드로이드 영인이다 그 마음만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나와서 저도 그런 부분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첨언해도 될까요?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안드로이드 SF 안드로이드 뭐 이게 SF8이라는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 만약에 로봇 상태를 그대로 묘사를 해야 되는 그 어떤 제한이나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사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안드로이드라는 존재를 마치 처음에 그 글귀가 나오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영화적인 존재로 아예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니까 좀비나 무슨 뭐 그런 존재들처럼 좀비나 무슨 뱀파이어 뭐 이런 존재들처럼 아주 그냥 영화적인 존재, 그냥 미래 기술이 발달해서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만날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어떤 영화적인 존재로 두고 간다면 이 저 한 명이 연기하고 있는 어떤 말씀해주신 두 가지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엄마의 인식 속, 헤라의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유령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인이라는 존재를 영화 내내 한 번도 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재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들 때는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면할 줄은 모르고 용감하게 만들고 집에서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려 나오니까 굉장히 이런 것도 키고 무섭습니다 지금. 네, 제가 더 무서운 질문 하나 할게요. 왜냐면 그 영인과 안드로이드의 차이 뭐 이런 걸 마침 질문 주셨길래 생각난 건데,
그 웨이브 어플에서 보시면 이걸 제작기가 짧게 한 1분 정도 가량의 그 제작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메이킹을. 근데 거기에 굉장히 논란의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연기 디렉션을 주시는데 어떻게 거기 그 숲에서 그 영인과 AI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돌아보는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김희석 감독이 그 모니터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미선 배우 옆에 앉혀놓고 아까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적어놨어요. 더 스무스하게 그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알아듣는 배우나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무슨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미성 배우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스무스하게 그 사람을 내다보는 게 어떤 주문이었을까요? 악마의 편지예요. 앞에 얘기가 다 잘렸어요. 어쨌든 배우는 알아듣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도 이해편을 보면서 그 주변 친구들이 오 말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거냐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 인물에 뭐 몰입해라 들어가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면에서 그때 이 영인으로서 한마디 하고 안드로이드 영인으로서 한마디 하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 뭔가 티나게 확 바꾸지 말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그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런 그러니까 두 사람처럼 연기하지 말아달라 요거였죠. 네, 여러분 나중에 그거 보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SF 영화여서라기보다 이게 어쨌든 뭐 기계와 인간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임을 생각해 볼 때 숲이라는 건 굉장히 원초적인 자연의 공간이거든요. 이 숲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방금 뭐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언급했지만 그 영인과 AI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에 일단 숲이 처음 등장을 하고 이후에 어머니가 계속 헤매는 숲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숲이라는 공간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람 영인의 공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긴 해요. 이 숲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좀 뭔가 지금 얘기 규정해 주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닉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헤라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다르네요. 네. 헤라의 공간인데 헤라의 그 관념 안에서 어쨌든 영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렇죠. 네, 길에서 네, 통하는 네,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두고 살아가는 이제 좀 도시 문명하고 떨어져 사는 상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영화도 어쨌든 그 경계인으로서의 이야기들이고 이런 영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그렇고, 그 공간도 좀 그 어떤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문명과 자연 그 경계에 있어서 이 영화 자체도 죽은 사람을 어쨌든 살려낸 영화 안에서 살려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숲도 그 공간은 원할 때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사슴이라는 영물이 등장해서 있기도 한데 마침 채팅방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영인에 대한 환상을 사슴이라는 동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 사슴의 동물은 특별히 영인을 딱 그 상징화해서 뭐 그렇게 발현시킨 것은 아니고 그 숲을 표현하기 위한 동물이었죠. 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네. 그렇기도 하고 장혜성 배우의 얼굴에 사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부끄러워하고 계시네요. 그 오늘도란 대화를 쓰신 분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한 안드로이드의 몸에 남성의 성기가 부재한다는 것, 그리고 수사슴의 뿔이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처럼 훼손된 신체, 불완전한 신체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의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의도입니다. 불완전한 신체.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어머니가 살려냈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냈기 때문에 그 얘기해 주신 딱 그 의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이런 게 참 잘 보여요. 사실 뭐 각자의 기기로 봤을 때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게 극장에서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큰 화면으로 바라볼 때는 감독이 의도한 것, 그 배우의 연기들이 의도한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법정이나 직장면의 조명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고 어머니와 아들의 얼굴을 비춘 햇빛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 빛의 활용이 잘 된 장면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법정 씬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고백할 때 제가 죽였어요 라고 고백할 때 느닷없이 그 법정에 조명이 계속 확 올라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의 연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건 빛이 사라져야 되는 장면이죠. 일반적인 클리셰를 생각한다면 뭔가 싸늘하게 식는 순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조도가 오히려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훨씬 더 풍성한 빛을 그 법정에 들이우고 있죠. 이후의 빛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아들을 추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빛이 중간에 갑자기 나가버리죠. 이런 활용이 있는가 하면 구치소 안에서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발을 조심스럽게 뻗어보는 영인 안드로이드의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헤라가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얼굴로 빛이 비치기도 하죠. 이 빛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여기 조명 감독님도 와 계신데 네, 그 조명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고민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실 편집을 더 해서 좀 길게, 그러니까 적은 회차였는데 나름 길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장편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많은 그 장면들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말고 조금 더 많은 장면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리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환상성을 더 부여하고 싶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러면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마치 그 해질녘인 것처럼 혹은 뭐 해 뜰 때인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이 그 경계를 고민할 때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네, 더 느낌을 주고 싶었죠. 되게 영화적인 장치예요. 글로 읽을 때는 사실 그런 식으로 뚜렷하게 그려낼 수 없는 어떤 장면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빛과 어둠을 가지고 만드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그런 장면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의미를 만드는 장면들이 있죠. 이 질문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신 장우정 배우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 올라왔어요. 영희는 헤라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라는 질문 올라왔네요. 왜 질문 당황하고 계시네요. 안 들으셨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감독님께 지금 SOS를. 어떤 어머니를 엄청 증오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근데 어떤 상황 지금 좀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와 어떤 트러블이 많았고 그래서 좀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줬고 어머니도 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럼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장편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인가요? 촬영을 다시 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장면은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은 또 장편으로 간다고 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제가 어떤 영화를 하게 되든 그런 거에는 좀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어떻게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부재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좀 이기적으로 기억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내고 한 것을 보면 약간 그 구도가 그려지죠. 약간 좀 상하 관계가 좀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캐릭터들 사이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도 김석 감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만 소녀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주 속 터지게 이 세 사람의 관계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측면이 있었죠. 속 터진다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방식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고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자막이 뜨죠. 가까운 미래 마침내 우리는 죽은 이를 살려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슬픈 문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희망찬 문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잃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상상을 해보잖아요. 살려낼 수 있다면,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내 곁에 다시 둘 수 있다면, 이런 아주 슬픈 상상을 하게 하는데 이 작품은 그 상상의 아주 슬픈 측면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은 이 작품 만드시면서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면 나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추가한 내용인데 원작에는 전혀 없고 그냥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제가 뭔가 원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영화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마냥 좋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 살려낼 수 있다.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축복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만큼 또 무서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영화를 하지만 어쨌든 그 결말 부분은 조금 더 그래서 생각을 시작을 하지만 발상을 얻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흐름은 항상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가지 않나 제 성격상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장희성 배우는 어떠셨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장희성 배우는 그 축복일 것 같아요? 저주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촬영하기 조금 얼마 전에 조금 친구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테도 안 좋은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되게 슬프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읽었을 때 가까운 미래에 죽은 이를 살려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과학적인 기술을 구현을 해서 앞에 불러왔다라는 그 설정이 저는 어떤 되게 아름답고 축복이고 너무 기쁜 일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고 오히려 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은 조금 기괴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그런 낯선 느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인간다움이 뭘까를 두 분께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뭐가 인간의 조건인가? 어떤 것들이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구성하는가? 여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인이라는 안드로이드의 캐릭터는 인간이 되라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 없을까요? 이걸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걸 과연 인간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인간의 뇌를 껐다고 해서 이 존재는 정말 기계인가?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인간다움의 조건들?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AI 공존할 수 있는가, 안드로이드와 교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그런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다면 저한테는 당연히 보너스로 얻는 어떤 저건 건데 기쁨인 건데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실제 우리가 지금 되게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존재하는 걸까? 뭐 이런 의문들 이 땅이나 밟고 있는 이 땅이나 뭐 이런 집들 뭐 이런 것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고 뭐 이런 과정들의 반복인 건데 과연 그것이 진짜 존재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 그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더 던지고 싶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해주신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니고 저도 SF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즐겨 봤던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익숙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묶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한 그런 질문과 지점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좀 더 많은데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죠. 혼자는 그렇게 믿으면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장성 배우께 질문 드립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아닌 걸 알면서 너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라는 헤라의 말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던 것을 다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이 영화를 받아들였다고 하시면서 헤라에게는 영인이 되살아온 아들로, 사이보그로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의상 배우님은 영인, 사이보그 혹은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이 중에 어떤 경계에 서 계셨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이 세 가지가 고루 섞여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인의 모습, 사이보그의 모습, 혹은 그 경계의 어떤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영인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사이보그 영인 그리고 그 영인과 그 사이보그 영인과의 관계 이런 그런 어떤 관계나 마음들에만 사실 집중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어떻게 다르게 하고 다른 구분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연출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좀 클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배우가 물론 훌륭하게 연기를 해줬지만 여기서 영인의 캐릭터가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헤라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자가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장면에서 정말 아들로, 어떤 장면에선 아들이 아닌 아들이 흉내내고 있는 AI로, 어떤 장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계에 서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무언가의 존재로 헤라의 눈에 비치는 존재로서 계속 투영이 돼서 보이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영화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작품에 대한 풍성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시고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GV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인간증명이라는 작품으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50분이라는 분량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 해보는 거였고 이 서사를 여기 이 구조 이 분량 안에 담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 기승전결이라는 걸 다 표현하기가.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분들의 에너지로 그 서사를 좀 넘는 에너지를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더 긴 이야기로 만들어서 또 자리에 해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